우리의 중앙선거 대책 위원장이십니다. 조경태 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경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창녕 남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을 떠돌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들러서 그리고 자갈치 시장을 가보고 오늘 부산시당에 왔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앞으로 남부지역의 최대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면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제가 하는 약속은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입니다. 시장, 도지사들이 하는 약속과는 달리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부산시장님이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합당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도록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당원과 부산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을 처음 가본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과연 부산이 지금보다 도약하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60, 70년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유통이 원활해지고 여객과 물류 수송이 원활해지는 바람에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60, 70년대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하늘길을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여객, 물류 이 문제를 전국 4개 지역으로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공항에 여객 물류가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객 물류가 98.2%가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첨단 산업이나 미래를 끌고 갈 사람들이 수도권 이남으로는 절대 내려오질 않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어도 수송길이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으로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해본들 산업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 전역을 직항으로 갈 수 있게 활주로가 가보니까 3,500m로 되어 있는데 활주로가 최소한 3,800m 이상이 되어야지 안전하게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주로를 300m는 더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기의 이착륙을 안전하게 하는 제반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겠다. 세계에서 공항 중에 제일 위험한 공항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입니다. 그 공항에 이착륙대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세계의 파일럿들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굉장히 꺼립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바다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을 바로 붙어서 공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착륙 당시에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항공기 사고는 0.01%도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때 그런 안전 조치를 강구하라고 부산시에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부산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김해공항을 김포공항처럼 국내선에 두고자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그건 틀렸다. 김포공항은 2,000km 이내의 해외 노선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경과 셔틀 운행도 하고 샹하이하고도 운행을 하고 국제선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김포공항이 그래서 김포공항은 존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김해공항은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김해공항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10년 뒤면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르는 시대가 바로 옵니다. 국내선 공항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주도 이외에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위거선이 다닐 겁니다. 물 위를 날아다니는 배가 지금 포항과 울릉도에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거선이 40명 내지 50명으로 크게 운항을 하게 되면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것도 항공기로 가는 게 아니고 위거선으로 가는 시대가 10년 내에 바로 옵니다. 그래서 국내공항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김해공항은 배후 첨단 산업단지로 유치하는 것이 맞다.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가덕도 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어주면 첨단 산업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유치 안 해도 내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의 현재 기준으로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해 신공항 부지를 활용해서 이미 거기는 공장 조성할 필요도 없어요.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를 대폭 분양가를 낮추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곳에 대한민국 첨단 산업들을 모을 수가 있다. 첨단 산업을 모으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지역 대학에서 산학협동으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서울로 갈 필요 없이 지역에서 인재를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도 자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부산 지역 전체가 거대한 첨단 산업 기지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길을 열어주면 그에 부수되는 그만한 부대효과가 부가가치가 훨씬 커진다. 두 번째, 10년 내에 북극 항로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부산의 물류가 유럽으로 가는데 40일이 걸려요. 부산항을 통해서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10일 이상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이 20~30% 이상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샹하이를 통해서 유럽 가는 그런 물류들이 샹하이 푸동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항으로 몰려들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일본에서 자기들은 바로 출발해서 북극 항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샹하이 푸동항에서 가는 것보다는 부산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옳으니까 부산항에 대규모 동북아시아 물류 집화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은 향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향후 1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냐, 그건 지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국가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산 발전의 양대 요인으로 우선 하늘길을 열자, 두 번째 바닷길을 열자, 그렇게 해서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고, 그리고 그 집약된 힘으로 지역 발전도 하고, 산학 경제에서 지방대학 발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호남 지역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고, 부산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남 일부까지 포함해서 하늘길을 열고, 대구 경북에 건설되는 TK 신공항은 충청과 대구를 합쳐서 하늘길을 열자. 그리고 인천항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은 98% 이상이 인천항으로 가죠. 인천 그 공항으로 가죠. 거기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그것이 제가 10년 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발전 구상입니다. 균형 발전 구상. 특히 부산은 하늘길 이외에 바닷길을 열어야 돼요. 바닷길을 열고, 그렇게 해야지 북극 항로를 통한 세계 각지로 가는 그런 바닷길을 열어줘야지 부산이 제2의 도약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추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엑스포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제대회, 국제행사를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지만 국제행사, 국제대회 추진하고 난 뒤에 그 시설물 활용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가지고 국제대회를 추진하고 난 뒤에도 그 지역이 발전의 한계가 와버리고 또 그 시설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엑스포 추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엑스포 추진 후에 부산시 발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만이 더 부산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합당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님들 질문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요 당직자께서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우선 기자분들이 우선 질문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질문 안 가립니다. 예, 준비할 동안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CBS 박준석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 기자석이 뒷자리에 있어가지고. 아따, 아이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CBS 박준석 기자인데요. 큰 틀에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많은
가덕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전에 강조를 했었고, 지방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가덕신공항의 경우에는 앞서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저처럼 지금 민주당은 지금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지금 앞서 4년 전에 대통령께서 그 당시 대선에서 부산을 오셔서 공약을 내놓으셨을 텐데, 그때 부산 현안들도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하셨을 텐데, 그때 보셨던 부산과 이번에 대선 국면에 와서 살펴보는 부산의 변화가 4년 동안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 개인적으로 4년 전에 대선에 임하던 때의 대통령의 마음가짐과 이번 대선에서의 우리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가덕신공항은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추진했죠. 근데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저는 가덕신공항을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서 부산의원 이외에 적극 찬성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말했던 논리대로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4대 관문공항을 만들어서 분산을 해야만이 지방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저는 처음부터 찬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대통령 되면 가덕신공항에 아까 가봤는데 지금 세운 그 정도로는 공항의 안전도라든지 항공기 이착륙의 문제점이라든지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신부자한테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한번 가서 안전도하고 운항하는 문제를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이걸 추진을 해야지. 가보셨나 이런 물으니까 안 가봤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 바닷가를 접한 해양공항의 문제점을 다시 체킹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내세운 4대 관문공항을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충청도를 가보니까 대전, 청주 또 뭐 메가시티 한다고 공약을 하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메가시티 공약을 하게 되면 시장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부산시장, 울산시장 통합하고 메가시티 만들고 경남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창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럼 시장을 한 사람만 뽑을란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도시연합이에요. 도시연합에 불과하다. 그거 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느냐. 단순히 도시연합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 지방자치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구역은 2024년도 총선 앞두고 개헌 공약을 할 때 지금의 기초 광역 국가 3단계 행정구조에서 도를 없애자.
제가 경상남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돈은 없애도 되겠다. 자치단체를 기초강력을 통합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2단계 행정구조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시, 군, 도, 국가 이런 체제가 이제는 전국이 반나절 건도 안 돼버렸는데 왜 이런 체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그래서 전국을 도를 없애고 한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폐합하고 그리고 국가하고 2단계 행정구조로 가자. 기초광역위원을 통합하자. 통합해서 지방의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은 나라 일 보고 지방의원은 지방 일만 보자. 기초광역위원을 왜 분리해서 뽑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지방의원을 통폐합하고 그 지방의원들은 그 지방 일 보고 국회의원들은 나라 일 보는 거로 그렇게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선진국형 지방제도가 아니냐. 그래 되면 지방의원들 대접을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세비 주고 보상금 주고 다 하자. 대신 대폭 줄이자. 국회의원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 정도로 200명으로 줄이고 지방의원도 대폭 줄이자. 기본적인 구성은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뿐만 아니라 청주가도 메가시티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메가시티 해가지고 무슨 행정 효율이 있느냐. 저는 메가시티를 해가지고 거기에 광역단체장을 하나 뽑고 한 사람을 거기서 공무원도 수도 한 3분의 1 줄여버리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찬성하지만은 지금처럼 서로 병립해서 연합을 해본들 무슨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나는 그거 시도민들을 말로서 현혹하는 것이다. 그 실효성이 없다. 전 그래 보. 네. 또 2017년도 대선하고 4년 전 대선하고 어떻게 틀리냐. 2017년도 대선은 제가 당선되려고 나간 것은 아니죠. 당 지지율이 4%였습니다.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쫓겨나고 구속까지 됐어요. 우리 당이 괴멸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창원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통령을 출마 안 해주면 당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지지율이 4%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가피하게 당의 존립을 하기 위해서 대선에 나갔을 수밖에 없었고 또 대선에 나가서도 제가 당선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안 나가고 혹시 딴 사람이 나가가지고 3등 해버렸으면 이 당은 없어졌습니다. 대선 후에 안철수 당으로 변했을 거예요. 바로 바뀌었을 거예요. 흡수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의 존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출마했고 그리고 지금은
당이 온전하게 복원이 되고 또 정권 교체에 여론도 높고 또 4년간 대선 출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엄격하게 나갔고 심지어 당에서 대선 공약을 마련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대로만 그냥 구두로 공약하러 전국을 다녔고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에서 15% 못 받으면 선거 보전 비용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면 당이 망한다고 그래서 대선 자금을 못 쓰게 했어요. 아마 지금 조사해 보시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보다 그 사람들은 훌로 다 썼거든요. 대선 자금. 우리가 130억 이상 안 썼습니다. 대선 자금을 130억 이상 당에서 안 썼습니다. 매일같이 돈 빌려준 국민은행에서 홍준표 지지율 체크하러 여의도 연구소 매일 조사하는 거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15% 넘는가? 안 그러면 15% 밑으로 내려가면 빌려준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다행히 분경에서 TK에서 표를 몰아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당의 존립은 할 수 있었다. 그때 대선하고 지금은 판이하여 틀리다. 답변 됐습니까? 좀 길었습니다. 짧게 물어주시면 짧게 대답할게요. 예, 다음 기자님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회사에 박근혜 기자라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해줘. 지금 이번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단계 국가 체제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잘 좋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 일단 지방에서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재정의 권한에 대한 것을 지방에 어떻게 더 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을 보면 이제 국세 비율이나 아니면 지방세 비율을 6대4라든지 이 정도까지 늘려서 지방이 더 많은 지원을 사용할 수 있겠다,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국가 2단계를 이렇게 체제를 바꾸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요? 그거는 6대4까지 가는 게 맞죠. 지금은 아마 3.5 대 6.5 정도로 되어 있죠. 지금은 7대3에서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근데 지방세 비중을 6대4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거는 세대계획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산업 재배치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을 강제로 재배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강제로 재배치가 아니고 아까처럼 하늘길을 열어주고 거기서 생산되는데 인재 공급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면 바로 그 옆에 항공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가 있고 또 부산항이 물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산 인근에는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공기관 이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의료 환경을 수도권과 대등하게 맞춰야 된다. 아프면 SRT 타고 서울 가잖아요. 의료 환경, 의료 수준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환경도 옛날에 제 대학 가던 그 시절에는 부산대학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서울에 서울대학 갈 실력이 안 되면 고대 연대 사립대학 가는 것보다 부산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대구도 그래요. 서울대학 갈 실력이 좀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립대학 가서 등록금 많이 드는 학비 부담 때문에 대구도 경북대학에 진학을 그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구조도 바꿔야 된다, 이거. 교육, 의료, 이것도 바꿔줘야지 지방에 내려와서 살아도 부담이 없이 살 수가 있지. 이런 걸 안 바꿔주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떠들고 세제를 6대4로 바꿔줘 본들 그게 균형 발전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자분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요 마지막입니다. 예, 앞으로 와서 여기 마이크 좀 내리고 해주세요. 네. 최근에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형제도의 실질적인 사형제도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 혹시나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파렴치한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생겼죠. 그리고 또 이틀 전에도 여성만 골라가지고 무자비한 살인 행각을 한 그런 사건이 생겼죠. 왜 그런 사건이 생기게 엽기적인 사건이 많이 생기는가. 뭐 여러 가지도 원인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사형 집행을 97년 12월에 하고 지금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 있을 때 마지막 수사한 사건이 온보현 택시 기사 승객 살해 사건입니다. 여성 승객만 골라서. 그 제가 수사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사형 집행까지 했습니다. 97년 막가파 사건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64조인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462조인가 460 기자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사형이 확정된 자의 집행은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사형 집행을 안 하면 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수의 인권만 논하면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사형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엽기적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진정을 내가지고 엄난 동영상을 보게 해달라고 진정을 낸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그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오늘 그 현장 검증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여성 무자비하게 2명 살해한 놈이 현장 검증할 때 태도를 한번 보시죠. 안 하면 이거 기자를 마이크를 던지고 왜 그럴까요? 법정에서 지금 사형 선고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선고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를 인권 후진국이라고 크게 매도를 하지만은 일본은 매년 수십 명 사형 집행을 합니다. 미국도 매년 수십 명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건 미국, 일본이 인권 후진국인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어제 흉악범 사형 집행을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 했더니는 윤석열 후보가 저보고 두테르테래. 필리핀의 두테르테래.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왔어요. 오기 전에. 2017년도 중앙지검장 할 때 우리 측에 사람 1000명 데리고 와서 강압수사를 했고 그 중에 200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냐. 그 과정에서 5명이 자살하기도 했다. 얼마나 포악한 수사를 했으면 우리 저 사람이 수사 도중 자살을, 해방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건 누가 시킨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당시 중앙지검장 할 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고 7계단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으로 또 벼락 출세하지 않았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 두테르테를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대통령으로 되면 확정된 사형 판결을 받은 확정된 흉악범은 전부 사형 집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두테르테가 아니고, 두테르테는 마약과 전쟁하면서 무자비하게 서로 총 쏘고 죽이고 이게 두테르테지. 나는 확정된 사형수입니다. 흉악범으로. 아니, 사법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사형수를 법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왜 두테르테한테 갖다 붙여요? 뭐,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랬습니다. 두테르테는 문재인이고 당신은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예. 서울에서 딱 하나. 좀 중앙정치연합에 대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최근 그 추세를 보면은 좀 곧 이낙연 총리도 넘지 않겠느냐 좀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다자 구도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대표님의 양자 구도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지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윤 총장을 몇 일 추격함에 따라 역선택 문제가 좀 더 이렇게 그 룰 문제가 좀 더 민감하게 불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대표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거 참. 그거 좀 답변하기가 멋쩍습니다. 그게 국민 여론의 문제인데 역선택 문제만 내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 정당 사상, 우리 당 사상 대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문가들도 여론조사의 역선택이라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가지고 묻는데 내가 역선택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선택 조항을 넣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 국민들만 데리고 경선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조사 때도 역선택 그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서울시장 여론조사 때 나경원 오세훈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21.7%가 오세훈을 선택했어요. 나경원은 한 8.7%만 선택을 했고 그런데 깨보고 난 뒤에 오세훈 시장이 본선에 가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당은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후보는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그 뜻입니다. 미국의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미국처럼 양당제가 그렇게 뚜렷한 나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까지 수월하게 됐습니다. 대선은 틀린다. 지역에서 선거하는 이 지역 선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하는 대선의 선거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정당보다 더 우선시 될 수가 있다. 그게 대선의 특징입니다. 그거 대통령 선거 투표를 우리 편만 합니까? 상대편 안 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 내가 또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서병수 위원장은 경선준비위원회 우리 당 기구입니다. 거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기로 실효성 없다고 넣지 않기로 확정을 하고 최고위의 추인까지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난 뒤에 선수들은 전부 1500m 경주를 하는데 트랙을 한 바퀴 이상 돌고 있어요. 지금 10몇 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참 트랙을 돌고 있는데 심판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심판이 경기 룰을 다시 바꾸겠다고 하는 게 그게 상식과 공정에 맞는 처사인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예,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부산에 오실 때는 다음 우리 여러분도 오늘 기자들하고 질문인데 지금 블록체인 때문에 부산시장님도 오시나요? 여기에 블록체인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좀 가야 되니까 우리 식구들은 좀 양해하십시오. 언제라도 불러주면 부산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당시가 홍준표 후보님 부산시장 영국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정책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진